국내 은행들을 덩치 순서로 쭉 세워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대형은행들 맨 앞에 설 거고요. 한참 뒤로 가야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그 끝자락에 존재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본점이 서울이 아니고요. 전라도 전주에 있는 이 전북은행. 근데 은행을 상대로 10년 넘게 영업해왔던 이 블록체인 회사 리플랩스가 이번에 손을 잡은 국내 은행이 바로 전북은행입니다. 이 큰 뉴스는 큰 은행에서 나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발표를 뜯어보시면은 리플이 은행을 고르는 기준이 덩치가 아니라는 게 보이실 거고, 그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 작은 은행이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준비된 은행일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리플 쪽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사업을 총괄하는 피오나 머레이랑 핵심 경영진이, 전북은행 쪽에서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준환 은행장과 위험진이 참석을 했고요. 혁신적인 국경 간의 결제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주요 의제들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국경 간 결제라는 건 말 그대로 나라 밖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일이죠. 이데일리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 간 송금에 리플 페이먼츠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혔고, 여기서 리플 페이먼츠는 은행이나 기업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그 과정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해주는 리플의 송금 서비스인데, 올해 3월 달에 돈을 받는 일, 보관하는 일, 보내는 일까지도 전부 다 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기능을 크게 넓혔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갑회사 펠리세이드랑 재무자동화 회사 레이를 잇따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이상합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국내 은행과 악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올해 4월 말이었죠.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가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최우영 은행장 맞은편에 앉았던 건 바로 피오나 머레이 총괄이었고, 이번 발표에 나온 바로 그 이름이었죠.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과 해외 송금 기술 검증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차에서 자체 개발한 지갑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2차에서는 리플의 펠리세이드 지갑으로서 아랍에미리트랑 태국 같은 나라를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검증이라는 건 진짜 서비스로 내놓기도 전에 소규모로 돌려보면 되는지 확인되는 절차고요. 그리고 여기서 K뱅크가 어떤 은행인가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랑 계좌를 연결해두는 은행이죠. 그러니까 리플의 한국 순서가 코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은행 다음에 전주의 지방은행이라는 겁니다. 이 공개된 발표 기준으로 대형 시중은행 이름은 아직까지 이 목록에 없고요. 이 이상한 순서의 답이 전북은행이라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북은행은 1969년에 만들어졌죠. 도민 한 사람이 한 주씩 갖자는 운동까지 벌여가지고 겨우겨우 자본금을 채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과 함께 JB금융그룹이라는 지주회사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그룹의 조직도를 보시면은 지방은행 그룹이라는 말이 무색한 대목이 나와요.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 미얀마의 JB캐피탈, 베트남의 JB증권, 동남아시아 세 나라의 금융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핵심인데요. 2016년 전북은행이 지분 절반을 주는 구조로 푸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했어요. 국내 지방은행이 외국은행을 직접 사들인 흔치 않는 사례였었고요. 그룹 속의 기준으로 이 은행은 캄보디아 현지에 지점을 25개 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해외 송금은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은행들이 끼어들고, 그리고 은행끼리는 실제 돈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에 정산이 따라갑니다. 리플 쪽 자료 기준으로 나라 간의 거래들은 평균 이틀에서 닷새가 걸린다라고 하죠. 자기 서비스를 팔려는 회사의 숫자다 보니까 그대로 삼키시면 안 되고 방향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느리고 겹겹이 비싼 길을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잇겠다는 게 바로 리플 페이먼트의 장사고요. 국내 보도 소개로는 리플 기술이 전 세계 100여 개 금융기관에 쓰여왔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디에 있느냐? 올해 3월달 리플이 글로벌 결제회사 컨베라랑 손잡을 때 나온 이 발표문에서는요. 결제가 법정화폐로 시작해서 법정화폐로 끝이 나되 중간 구간에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구조라는 설명과 함께 리플의 인프라에 RLUSD, XRP가 포함되어 있어서 통로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과 결제를 바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은행 손님 눈에는 원화가 나가고 또 현지 돈이 도착하는 것뿐이겠지만 그 가운데 구간에서 일할 자산들의 후보에 XRP가 들어있다는 거고, 이 통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자산이 일할 자리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번 발표는 방향성을 정한다니까 그 다음 수순은 K뱅크처럼 기술 검증으로 넘어가고요. 첫 번째 시험 통로는 이 그룹이 양쪽 끝을 이미 쥐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자기 은행이 있는 캄보디아 쪽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상대편 창구를 새로 섭외할 필요가 없이 그룹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라는 거, 리플 페이먼트가 이미 여러 가지 나라에서 돌아가는 완성된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넉 달째 진행 중인 K뱅크 검증이라는 견본이 국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망들에는 해지 조건 3가지를 붙여두겠습니다. 6달이 지나도록 후속 실행 발표가 없을 때 이달로 예정된 외국 환거래 규정 개정을 비롯한 국내 규제들이요. 이 은행의 이런 송금 바식을 막는 쪽으로 확정될 때
그리고 전북은행이 리플이 아닌 다른 길, 이를테면은 정부가 지난달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서 예고한 한국은행 중심의 역외 원화 결제망적으로 선회했다는 소식들이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된다면은 그날로 이 전망을 해지하고 해지 4일부터 말씀드리는 영상들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것도 세 가지예요. 양사의 후속 발표에 검증이나 대상 국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지, 이번 달에 외국 환거래 규정 개정안의 내용이라거나 그리고 전북은행 해외 송금 상품에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를 볼 예정입니다. 리플이 K뱅크에 이어서 넉 달 만에 전북은행과 손을 잡았고요. 그 의제는 9년간의 결제입니다. 이 은행의 그룹은 외국인 송금 고객부터 캄보디아 현지 은행까지도 해외 송금의 양쪽 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가운데 다리 하나뿐이었고, 다만 이번 발표 자체가 방향성 합의 단계이기 때문에 리플 XRP 언급도 세부 일정도 없으면서 실제 검증 소식이 나오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리가 처음에 놓일 통로, 캄보디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가 먼저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첫 번째 통로가 공개되는 날 그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찍히는 거래 흔적들을 추적하는 분석회사 이 센티멘트 측의 집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이었죠. 전세계 거래소 지갑에 들어와 있었던 비트코인은 약 133만 개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게 7월 달에는 130만 4천 개까지 줄어들었고 무려 6주 동안 3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비율로는 2.5%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죠. ETF가 물량들을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거래소에서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코인이 전부 다 말라 들어간다. 공급 부족이 올 거다. 이 공급 쇼크랑 관련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온다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달 16일 기준으로요. 이 거래소 잔고는 약 133만 2천 개까지 다시 차올랐습니다. 빠져나갔던 물량의 80% 이상이 다시 돌아왔고, 이 수치 자체가 지난 6월달 이 꼭대기 값과 견줘보더라도 5,20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센티멘트가 이 속도를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이 쌓이는 데는 6주가 걸렸는데 풀리는 데는 3주가 안 걸렸다라고 해요. 2달 가까이를 시장이 달군 공급 부족 서사의 실제 크기가요. 전체 거래소 잔고의 2.5%가 줄었다가 대부분이 다시 되돌아온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0개 가운데 2개 반이 나갔다가 2개가 돌아온 정도의 변화 위에서 물량이 마른다라는 거대한 얘기가 올라서 있었던 거죠.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확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해져요. 우리가 배워왔던 국룰, 그러니까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오면은 팔자 물량이 쌓이는 거니까 이게 나쁜 신호다라는 그 공식 그대로라면은 지금 잔고가 이렇게 다시 빠르게 차오르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무너지는 그림이 따라와야지 마땅합니다. 실제 시장은 어땠을까요? 이 두 번째 데이터 회사 글래스노드가 나올 차례입니다. 블록체인에 남는 시장 자금 이동 기록들을 통째로 모아가지고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돈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재서 알려주는 회사인데요. 이번 주 정기 보고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최근에 눈에 띄게 느려졌고요. 매도 압력이 안정화되는 초창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물론 장밋빛만 적힌 보고서가 아닙니다. 현물 거래량들은 쪼그라들어 있고 또 온체인 활동도 줄어들었고 현물 ETF에서는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이고 손실을 확정을 하면서 파는 물량도 여전하다는 것까지도 같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미국의 ETF들이 담아둔 물량 전체를 평균 내면요. 지금 값이 딱 본전 언저리라기 때문에 그쪽 투자자들 손에 남은 평가 이득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런 계산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근데도 글래스노드의 결론 문제는 이거예요. 빠져나가는 강도 자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요. 또 단기 매도세랑 중장기 보유 물량이 맞서게 되면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가격에 대한 흐름도 이 진단과 포개집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돈 9천만 원대 초반에서 한 차례 밀려가지고 소폭 되돌림을 보였었고 지금은 위아래가 막힌 좁은 구간, 이른바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다라고 선을 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 자금 유출 둔화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지금의 횡보세 자체가 그 다음 강력한 방향성을 정하기 직전 안정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밀렸었던 그 9천만 원대 초반 자리, 여기를 되찾는 게 단기 분위기를 바꾸는 조건이다. 이런 기준선까지도 달아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잔고는 6월달 중순 이후의 최고치인데 매도하는 힘은 잦아들고 있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이번 센티멘트 보고서에 붙어있던 한 문장에 들어있고 오늘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 문장 때문입니다. ETF의 새로운 물량들은 공개된 거래소 지갑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운용사들은 채굴자랑 오랜 시간 들고 있던 큰손들한테서 거래소 시세판을 거치지 않는 장외 방식으로 코인을 직접 사온다. 그래서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는 것과 거래소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달 초 4월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주간 ETF 자금 유입이 나오던 바로 그 주예요. 그러니까 최대 운영사의 비트코인 ETF 한 곳으로만 우리 돈 1조 원 가까이가 들어오던 바로 그 주, 이때 거래소 잔고는 이미 늘고 있었습니다. 이 국룰대로라면은 같이 갈 수 없는 두 그래프가 나란히 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센티멘트는 이번에 들어온 물량의 주인도 지목을 했어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인데요. 이번 주 미국 쪽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언제든 팔 수 있게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겨둔 개인들의 방어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시장은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의 큰 돈은 거래소 밖에 장외에서 조용히 코인을 걷어가고요. 개인들의 물량은 거래소 안에서 오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거래소 잔고라는 지표는 이 가운데 개인 쪽의 절반만 보여줍니다. 잔고가 늘었다고 곧 무너질 물량인 것도 아니고요. 잔고가 안 줄어든다고 큰 돈의 매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2년 내내 정답처럼 써온 국룰의 유효 기간이 ETF 시대가 오면서 조용히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시선을 간밤에 미국 증시로 옮겨보겠습니다. 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의 주식이 나란히 올랐어요.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상장사 스트래티지가 4.7%대,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게 본업처럼 된 비트마인이 4.3%대, 이 달러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코인을 찍는 서클이 4.2%대, 역시 이더리움을 쌓아온 샤프링크가 2.6%대,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6%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좁은 구간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코인을 들고 있거나 코인으로 장사하는 회사들의 주식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인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사업인 회사들의 주가가 코인보다 먼저 상승한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쪽의 돈이 코인의 그 다음 구간들을 미리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읽어볼 여지가 있겠고, 하루치 등락이라고 단정은 금물이겠지만요. 매도 압력이 잦아든다. 이 사실만으로도 같은 날 나온 방향이라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도 작년 늦가을부터 현물 ETF가 여러 개 상장돼가지고 거래되는 코인입니다. 현물 ETF라는 상품은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겠지만요. 그 뒤에서는 운용사가 팔린 만큼의 진짜 코인은 어딘가에서 사와야 되는 상품이고, 오늘 확인드린 대로 그 조달처는 거래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센티멘트가 비트코인을 놓고 이렇게 적게 된 저 문장 자체가 XRP 지표를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XRP는 거래소 잔고가 조금만 들어도 고래가 던질 준비를 한다는 해석이 붙었었고, 이 잔고가 줄어들면 공급 부족 초읽기라는 제목이 붙었죠. 근데 큰돈이 장외에서 물량을 걷어갈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거래소 지표가 조용하더라도 수요는 진행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잔고가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질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 지표가 조용하다고 수요까지 조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시장 자금 유출 둔화랑 거래소 잔고 정상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의 박스권이 하락의 연장이 아니라 그 다음 방향성을 정하기 전 숨고르기로 굳어지고, 또 방향이 위로 잡히는 국면에서는 이번처럼 코인 관련주가 먼저, 코인이 뒤따르는 순서가 되풀이되는 그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요, 매도하려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글래스노드가 자금 이동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 공급이 마른다던 서사의 실체가 2.5%짜리 변동으로 드러나면서 시장 잔고 지표발 급반등 재료가 줄었습니다. 위험을 먼저 읽는 주식시장 돈들이 코인 관련주부터 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올해 여름 이 공급 부족 서사를 만들었던 거래소 잔고는요, 8월 넘게 되돌아오면서 6월 중순 이후에 최고가가 됐었지만,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힘들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게 이 두 데이터 회사의 관측입니다. ETF 물량은 장외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 잔고라는 지표의 뜻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물 ETF가 있는 XRP 리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이 제자리 걸음일 때 코인 회사들의 주식이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지난 6월달 중순 이후에 최고로 올라온 이 거래소 잔고,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언제든지 쏟아갈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이 박스권이 위로든 아래로든 풀리는 날, 그날의 거래소 잔고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립토컨트를 기구하는 분석가 이그나시오 모레노가 차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격 차트가 아니었어요. 이 사진의 조급함을 재는 차트였는데, 그리고 그 차트의 선이 지난 6년 동안 딱 3번, 그것도 시장의 방향성이 통째로 바뀌기 직전에만 닿았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크립토 브리핑이 이 장면의 기사를 옮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그 조급함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코인을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값을 정해져가지고 주문을 걸어두고 기다리거나, 흥정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시장가로 받아들이고 사버리거나, 이 테이크업 매수량은 이 두 가지 중에 뒤에 거, 바로 기다릴 생각 없는 시장가 매수, 이 돈만 골라서는 지표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이 돈의 30일 평균이 지금 요즘 환율 어림으로 4조 6천억 정도 규모까지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숫자가 크면은 매수하려는 쪽이 급하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마르면은 다들 손을 놓고 지켜본다는 뜻이겠죠. 모레노 측에서는 이걸 투기적인 수요가 식고 또 매수 긴급도가 빠진 신호로 읽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걸 반전 신호라고까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선긋기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식은 이야기죠.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완전히 반대쪽을 가리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뉴투데이가 짚은 소식으로 비트코인 펀딩비가 약 20개월 만에 최고까지 올라왔고, 펀딩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리자면은 만기 없이 계속 굴러가는 선물 계약에서는 계약 가격이 실제 코인 가격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많이 몰린 쪽이 반대쪽에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요금이 2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라는 거는 상승에다가 건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있고 그 비싼 요금을 계속해서 물면서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당장 사겠다, 이런 돈들이 몇 년 만에 가장 조용한데, 선물에서는 상승한다에 건 돈이 20달 만에 가장 몰려있는 상당히 이상한 조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부터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RSI, 그러니까 최근에 오르님과 내리님을 견줘가지고 0에서 100 사이로 표시하는 지표는 52 수준이죠. 보통 70을 넘어야지 과열이라고 부르니까요. 가격 쪽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은 제 어린 계산으로 4%쯤 위에 있는 저항선, 중기 평균선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고, 중장기 평균선은 13% 가까이 위에 있습니다. 이 가격 검증이 끝나지 않은 판에 빌린 돈이 한쪽으로 몰려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빌린 돈을 얹어가지고 잡은 자리는 손실이 한도를 넘는 순간 거래소가 강제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닫히면서 쏟아진 매물들이 값을 더 누르고, 또 눌린 값이 다음 자리를 또 닫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서 정리가 정리를 부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롱솔림 시장의 교과서적인 하방 위험이고요. 오늘 결론과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흔한 과열 경고 영상이 되죠. 근데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인데요. 이 크립토 브리핑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덜 인용되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거래소 현물 거래대금 자체가 2019년 초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가장 조용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특정 지표 하나가 아니라 시장 활동 전체가 식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파는 쪽도 지쳤습니다. 팔 생각이던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팔고 나가서 새 매물이 말라가는 정도를 재는 매도 소진 지표가 수년 내에 최저권에 다가섰고요. 사는 쪽만 물러난 게 아니라 이 파는 쪽도 같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크립토컨트는 이 국면을 두 갈래로 정리해요. 항복이냐 아니면 조용한 사모으기냐, 그리고 어느 쪽이 맞든 공통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사겠다는 주문도 팔겠다는 주문도 같이 줄어든 얇은 판에서는 같은 크기의 돈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가격을 움직입니다. 위로든 아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과거에 이 자리에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2020년 말 이 고갈 구간 직후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대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에는 사이클의 맨 아래 구간 한복판이었고, 몇 달에 걸친 회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23년에는 긴 횡보 끝에 반등 직전이었죠. 이 시점도 걸린 시간도 전부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 공통점은 한 가지였어요. 전부 다 물러나 있던 수요가 되돌아오기 직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얇은 판 이야기가 남의 코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XRP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실측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지난주 XRP는 요즘 환율 어림으로 1,400원 안팎이 되는 그 상징적인 지지자리 아래를 2024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잠깐 찍고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날들은 항복이 쏟아지는 날이죠. 근데 해외 매체 크립토 뉴스가 파생 데이터를 뜯어본 결과는 반대였는데요. 값이 밀리는 와중에도 펀딩비는 플러스를 유지했고, 또 오른다의 건 쪽이 요금을 내는 구조인데, 내리는 판에서도 그 요금을 계속 내면서 자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강제 적립 규모도 그 무렵에 하루 기준 롱 쪽이 60억 정도 남짓이고, 쇼 쪽이 40억 원 가까이로서 진짜 항복 국면에서 나오는 5대1, 10대1 이런 비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거래소로 들어오는 XRP 물량들, 그러니까 팔러 나오는 공급 자체가 월간 기준 기록적으로 적다는 집계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의 정적,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가 매수가 최저권에 머물고, 또 매도 소진이 이어지는 지금 구간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관망 자금이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이고요. 저는 과거 전례의 무게를 따라서 수요 재유입 쪽에 조금 더 기울여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고갈 구간의 전례가 전부 다 수요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크립토 브리핑의 집계, 그리고 이번에는 매도 소진이 함께 확인돼서 하방 재료인 매물 공급까지도 같이 말랐다라는 거. 세 번째로 20개월 최고 펀딩비는 위험인 동시에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향성에 걸겠다는 자금들이 실제한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가 매수는 6년 새 3번뿐이던 고갈 구간까지 말랐고, 과거 그 자리는 매번 수요가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펀딩비는 20개월 최고까지 상승해서 조용한 현물 위에 쏠린 선물이 얹힌, 어느 쪽으로든 크게 움직일 준비가 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XRP는 지지 이탈의 순간에서도 요금을 내면서 버틴 롱 포지션, 말라붙은 매물 공급들을 실측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이 정적 구간, 항복 직전의 정적일지 아니면 조용한 사모기의 정적일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물러나 있던 돈이 시장가 주문으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신호, 30일 평균 테이크업 매수량이 최저권에서 다시 늘기 시작하는 날, 이때의 숫자를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법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 규칙 초안을 공개를 하면서 60일 동안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값이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해서 결제나 송금에 쓰이는 코인을 뜻하고요. 시행 규칙은 법이 큰 뼈대만 정해두면은 그 뼈대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 세부 기준들에 대해서 당국이 나중에 규칙으로 채우는 것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그 채워 넣는 부분이 이제서야 나온 겁니다. 이번 초안이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한 대목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특정 행위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로 미국의 이용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을 하고 또 판매하는 것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 건지, 여기에 발행사 인가 기준들이랑 해외 발행사 코인의 미국 내부 유통 제한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까지도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에서는요, 명확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무역과 저축의 기본으로 삼는 이 돈의 지위를 강화를 하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따로 전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관보는 정부가 확정사항과 예고사항들을 공식으로 싣는 간행물인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공개된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지니어스법의 시행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 그리고 또는 연방 감독기관들이 최종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날, 이 두 가지 중에 더 이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후보가 원래 두 개였던 셈이겠죠. 규칙이 빨리 확정되면 시행도 앞당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 법이 요구한 1년 안에 전부 다 확정됐다면 이르면 2026년 11월, 이때 중순 시행도 가능하다라는 계산까지 작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빠른 쪽 후보는 사라졌고요. 제 계산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120일을 더한 날이 1월 18일보다도 이르려면 최종 규칙이 늦어도 다음 달 하순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초안의 의견 접수 마감만 하더라도 10월 중순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의견들을 전부 다 읽기 전에 최종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후보 둘 중에 남는 거는 하나, 2027년 1월 18일입니다. 늦게 온 초안이 시행일을 둘러싼 계산을 끝내버렸다라는 거. 이 계산이 맞는지는 최종 규칙이 실제로 공포되는 날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짜에 뭐가 걸려있길래 이렇게 따져보느냐. 이 법이 발효되면 인가 없이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고요. 알면서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요즘에 환율로 어림하면 건당 약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안의 저 두 가지 대목, 발행의 정의랑 제공의 범위는 단순한 용어 정리 정도가 아니라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가르게 될 돈의 크기를 보자면요, 지금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 돈 400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1위인 테더의 달러 코인 하나가 260조 원 안팎을 차지합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인가도 없습니다. 결국에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또 판매하는 것의 범위라는 문장이 어디까지 뻗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260조짜리 코인이 미국 안에서 어디까지 다닐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시한도 역시 이미 조문에 들어있습니다. 제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7월 18일부터는요,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인가받지 않는 발행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사람에게 팔거나 또 내놓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물론 해외 발행사한테 남은 통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규제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요.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등록하고 또 미국 내부 금융기관에 준비금을 두는 요건을 채우면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 기준을 쥐고 있는 곳 역시 이번 초안을 낸 재무부죠.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기축통화 이야기를 꺼낸 데에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가받은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 금액만큼 준비금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이 현금과 은행 예치금, 그리고 만기 93일 이내에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달러 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미 국채를 사둬야 되는 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설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규칙을 서둘러 완성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관보 쪽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규칙, 그러니까 울타리의 벽은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죠. 근데 울타리 안에 들어갈 회사는 이미 작년 12월 12일부터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은행 인가를 내주는 연방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이 5곳의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그 안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있습니다. 신탁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거나 또 대출을 하는 대신에 자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형태의 은행이고요. 조건부 승인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은 요건들을 전부 다 채우는 조건으로 미리 내준 허가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지급 결제만 계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별도로 심사 중이고, 그리고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코인 RLUSD는 지금도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신탁감독 아래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연방의 신탁은행이 완성되면 준비금 관리가 주랑 연방의 이중 감독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출시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우리 돈 2조 원 남짓까지 컸고, 리플 레저 위에서 오고 가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초안의 두 가지 대목을 다시 읽어보시면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무엇이 미국 내부 발행인가? 미국의 이용자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장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발행사들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리플은 이 문장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가 좁게 정해지든 넓게 정해지든 260조가 걸린 재편이 시작되는 순간 유리해지는 쪽은 인가 절차를 이미 밟는 중인 소수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코인이 주로 사는 것이 XRP 리플 레저라면은 이번 울타리의 완성은 그 전산망 자체가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굳어지는 재료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중순 언저리에 의견 접수가 끝나고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최종 규칙이 나오고 법정 시행일인 1월 18일에 법이 발효되고 그때부터 2028년 7월 18일 판매 제한까지도 약 1년 반 동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인가 발행사 중심으로서 재편되는 수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들은요. 먼저 아까 보신 대로 121조 계산이 닫히게 되면서 시행일이 사실상 고정됐죠.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속도를 공언했고 그 남은 절차가 의견 수렴 한 가지입니다. 게다가 울타리 안쪽의 인원 선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시작됐죠. 결국에 미국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60일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일정들 때문에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로서 사실상 고정됐습니다. 초안이 정하게 될 발행의 정의랑 제공 판매의 범위는요. 인가 없는 260조 원 규모 코인의 미국 내부 지위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어디에 정해지든 리플은 작년 12월부터 울타리 안쪽 절차를 밟고 있는 5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이 테더는 요건을 채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밖에 남게 될지 60일 뒤 의견서를 낸 회사들이 공개된다면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